안녕하세요. 예, 또 우리 헌법을 공부하겠습니다. 먼저 우리 간단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헌법을 공부할 수 있는 시간을 허락해 주신 것 감사합니다. 이 한 시간 주님께서 온전히 지켜주시고 귀한 말씀 전할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오늘은 저희가 이 책의 53쪽인데요. 우리나라가 헌법을 이제 48년 7월 17일 날 만들었잖아요. 만든 다음에 헌법을 지금까지 9번 우리가 개정을 합니다. 그 개정에 대한 윤곽을 저희가 좀 정리를 좀 하고자 하는 것이에요. 여러분들이 보셨을 때 이 개정 역사는 여러분이 이제 강의를 공부를 해도 잘 읽기가 쉬워요. 그래서 제가 이 책에서는 제가 간단하게 다뤘는데 보통 우리가 이 사법시험이나 또 변호사 시험 또는 각종의 헌법 시험을 볼 때는 이 헌법 개정 역사를 반드시 한 문제 또는 두 문제를 묻습니다. 물을 때는 주로 학생들에게 점수를 이제 주기 위한 목적인데 또 그것도 또 틀리는 학생들이 꽤 있는데 여러분 이 시간에는 우리 건국헌법 이후에 9번 바뀌었는데 9번 바뀐 시대적 배경 또는 헌법 조문의 변경 이것들을 한번 정확히 살펴보겠습니다. 53쪽에 제가 이제 이 헌법의 개정하면서 이런 말을 썼어요. 마지막 줄인데 헌법의 현실 적응성을 제고시켜준다. 그래서 헌법의 실효성을 유지한다. 이런 용어를 썼는데 이렇게 보시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이제 모든 그 법이 그렇듯이 이제 법조문은요, 조문이 만들어졌잖아요. 만들어졌으면 이 조문을 만들 때는 그 조문이 적용되는 그 시대 상황하고 맞게끔 만들어집니다. 그런데 이 조문이 있는데 이 조문이 적용되는 현실이 있잖아요. 이 현실은요 계속해서 이게 변화가 됩니다. 어제 다르고 오늘 다르고 작년 다르고 금년 달라진단 말이죠. 이 현실이 바뀌게 돼요. 그러면 이런 경우에 이 조문은 요 A란 조문이 있는데 이것은 당시에 A-라고 하는 현실에 맞게끔 조문을 다 이렇게 세팅을 했어요. 그랬는데 이 현실이 A-에서 B-로 바뀐단 말이죠. 그랬는데 과거에 A라고 하는 조문을 여기다 적용시키려고 하면 이들 사이에 불일치가 발생합니다. 그렇겠죠? 이럴 때는 이 조문을요, B-라고는 요 현실에 맞게끔 개정을 해줄 필요가 있습니다. 이렇게 해줘야만 법조문이 살아있는 조문이 되는 것이죠. 그렇죠? 현실은 바뀌었는데 조문은 옛날 조문이다 라고 한다면 이들 사이에 불일치, 보통 괴리가 생겨서 그러면 법 현실도 제대로 지배하지 못하고 조문 자체도 살아있는 조문이 못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조문을 A에서 B로 변경해 줄 필요가 있는 것이다. 이게 모든 법이 다 그렇습니다. 헌법만 그런 것이 아니라 일반 민법도 그렇고 형법도 그렇고 각종 법률은 그래서 개정 과정을 두고 있는 것이죠. 그럼 헌법에 이걸 적용시켜 보면 헌법 조문이 있단 말이죠. 그렇죠? 건국헌법이 있었어요. 건국헌법은 건국헌법 당시의 정치 상황에 맞도록 헌법 조문을 만들었단 말이죠. 그랬는데 좀 세월이 지나다 보니까 정치 상황도 이것이 바뀔 수 있는 것이죠. 건국헌법에서 만들 때 좀 미진한 부분이 있을 수가 있어요. 그런 것이 발견이 되면 이 조문을 바꿔주는 이 개정 작업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뭐냐? 헌법으로 본다면 헌법 개정의 역사다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우리나라는 이 헌법 개정을 몇 번 했느냐? 9번 했다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이 헌법의 9번 바뀌는 그 내용을 설명을 드릴 것이에요. 여러분 여기서 꼭 기억해 두실 것은 헌법은
국가에 관한 법이거든요. 따라서 헌법을 9번 바꿨다고 하는 것은요, 대한민국의 9번의 국가 질서가 근본적으로 변경됐다, 이런 의미가 되는 것이죠. 또 다른 표현을 한다면 국가 질서가 그 정도 변혁이 많이 이루어져 왔다, 이런 의미가 되는 것입니다. 뒤에서 보겠지만 이 헌법 그 개정을 자주 하는 게 좋으냐, 아니면 잘 안 하는 게 좋으냐, 그 장단점이 있어요. 가장 이제 극단적인 예가 독일과 일본인데, 독일은 저희하고 이 헌법 역사가 같습니다. 2차 대전 이후에 만들어졌기 때문에 역사가 같은데, 일본도 마찬가지예요. 그런데 독일은 헌법을 60번 고쳤습니다. 60번. 근데 일본은요, 한 번도 헌법 개정을 안 했습니다. 그러면서도 선진국을 유지하고 있다는 말이죠. 저희 나라는 9번 고쳤습니다. 미국도 1780년 헌법이 만들어진 이후로 한 250년 이제 흘렀단 말이죠. 그럴 경우에 미국은 27번인가 걸쳐서 헌법을 이제 부분 수정을 해왔습니다. 우리가 헌법을 아예 못 바꾸는 것, 이것도 문제지만 너무나 많이 바꿔도 문제가 될 수 있어요. 그런데 제가 오늘 수업 때 말씀드리겠지만 대한민국 헌법은요, 개정이 거의 곤란합니다. 개정이 거의 곤란해요. 그걸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큰 문제가 아닐 수 없다, 이런 뜻이에요. 자, 그럼 넘겨서요, 54쪽인데 헌법 개정을 이제 할 때는요, 그 넷째 줄입니다. 증보형이 있고 삽입형이라는 게 있습니다. 증보형 또는 삽입형. 증보, 영어로 어멘드먼트라고 하는데 계속 추가해 나간다는 뜻이에요. 증보, 삽입. 미국 헌법은 대표적으로 증보형입니다. 이런 나라의 예가 없어요. 그래서 미국은 여러분 헌법을 보시면요, 조지 워싱턴 때에 만들어진 헌법이 있고 그 이후에 수정 1조, 수정 헌법 1조, 수정 헌법 2조 이렇게 쭉 나갑니다. 그래서 이 과거 조지 워싱턴이 사인했던 그 헌법이 지금도 미국은 남아 있고, 거기다가 이제 계속해서 추가적으로 수정 1조, 수정 2조 쭉 나갑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미국 헌법을 이해할 때는요, 또 언론에 나오는 조문을 볼 때는 미 연방 헌법 몇 조 이렇게 나오면은 그 과거 조지 워싱턴 때의 조문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것도 지금도 유효해요. 그 다음에 미국 연방헌법 수정 1조, 수정 7조, 그것은요, 헌법이 만들어진 이후에 고쳐진 헌법이다. 따라서 여러분이 미국의 헌법을 인용할 때는, 조문을 인용할 때는 미 연방헌법 1조 하면 그 본문을 말하는 거고요. 미 연방헌법 수정 또는 수정헌법 1조, 이럴 때는 추가된 것을 우리가 의미를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런 예는 전 세계에서 미국밖에 없습니다. 그다음에 다른 나라들은요, 수정 또는 삭제, 개정하는 삽입형, 삽입형입니다. 무슨 말인가 하면 기존의 헌법이 있지 않습니까? 있으면 이게 뭐 1조부터 2조, 3조, 뭐 4조 이렇게 쭉 돼 있으면요, 헌법을 고칠 때 여기다가 뭘 조문을 넣습니다. 조문을 넣을 때는 2조에 2 이렇게 이제 넣는 것이죠. 이런 식으로 이제 추가적으로 넣고 또 빼는 경우도 있어요. 독일은 이렇게 합니다. 2조에 2 이렇게 넣고, 그다음에 3조를 뺀다 그러면 여기다가 삭제하면요, 이걸 단순 삭제를 해버리면 이 뒤에 이 조항하고 숫자가 맞질 않아요. 그래서 여기다 보면 이제 가로에다 씁니다. 몇 년도 몇 월 며칠 삭제됨, 배그 개팔렌, 그래서 삭제됨, 이렇게 이런 말을 씁니다. 이렇게. 그래서 조문은 내버려둬요. 숫자는 내버려두고 본문만 삭제됐다, 이렇게 이제 표시를 하는 것이죠. 이 독일 헌법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추가를 하거나 또는 조문은 내버려두고 삭제를 합니다. 이건 독일의 예인데, 이런 예는 어디서 할 수 있냐면요, 우리나라에서도 있어요. 여러분, 우리나라 모든 법령은 다 이런 형태로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잘 보시면 무슨 뭐 공직선거법이다 보시면 공직선거법이 조문이 많거든요. 한 250개 된단 말이죠. 이럴 경우에 하나의 조문을
삭제하잖아요. 삭제하면요, 이 뒤에 조문이 다 바뀌면 안 되기 때문에 그럴 때는 이와 같이 250개 중에서 19조다 그러면 19조를 빼면 19조는 내버려 두고 본문만 요 삭제됩니다. 삭제되었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조문이 변화가 되지 않도록 이렇게 조치를 취한단 말이죠. 이건 합리적이에요. 그다음에 뭔가 추가를 시킬 때는요, 몇 조에 2, 몇 조에 3, 몇 조에 4 이래가지고 여기다 추가를 시킵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다른 조문에 영향을 주지 않게 만드는 것이에요. 이건 현행 우리나라 법률도 그렇고 명령을 고칠 때도 다 이런 방법을 합니다. 그런데 헌법을 이런 방법을 하는 나라는요, 독일입니다. 예. 저희 나라는 여러분 헌법 조문 보시면 1조부터 130조까지 1, 2, 3, 4 쭉 나간단 말이죠. 거기에 중간에 뭐 2조에 2 이런 거 없습니다. 우리는 그런 형태를 갖고 있지만 독일은 이렇게 헌법 자체도 2조에 2, 그다음에 뭐 3조는 뭐 가로에 삭제됨, 몇 년도 몇 월 며칠 삭제됨. 그래서 독일 헌법을 보면 좀 누더기 같아요. 깔끔하지가 않아요. 그러나 제가 볼 때는 헌법은 누더기 같을 필요가 있어요. 이런 과거의 역사를 그대로 조문에다가 표시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국민들이 봤을 때는 이게 몇 년도에 이 조문이 들어갔구나, 또 조문이 빠졌구나, 그걸 알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필요하단 말이죠. 헌법이 깔끔하게 1조부터 130조까지 뭐 깔끔하게 쫙 나열한다고 헌법이 좋아지는 게 아닌 것이. 그래서 여러분이 헌법은 증보형은 미국형 이거 하나밖에 없어요. 대부분 삽입형인데 우리나라는 삽입형이지만 헌법에는 삽입형의 형태를 취하고 있지 않고 일반 법령이 이것을 따르고 있다, 이렇게 여러분이 보시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에 헌법 개정의 방식인데 나라마다 좀 달라요. 독일은 헌법을 고칠 때는요, 국민투표를 거치지 않습니다. 독일의 국민 대표기관인 의회에 가중된 다수, 보통 법률은 과반수의 과반수인데 여기는 3분의 2의 찬성을 요하도록 해서 국민투표를 거치지 않고 의회의 의결로만 가능하게 합니다. 미국은 꽤 어려워요. 미국 헌법은 고치려면 전 미국 의회가 4분의 3이 찬성을 해야 됩니다. 50개 주 중에서 4분의 3 이상이 찬성을 해야 된다. 그다음에 이와 같은 형태를 제외하고서는 대부분 다 헌법을 고칠 때는 국민투표를 합니다. 우리나라도 그렇고 뭐 프랑스도 그렇고 뭐 오스트리아 이런 나라들도 대부분 다 헌법 개정에는 국민투표를 거치도록 했습니다. 그럼 어떻게 할까? 정리해보면 의회만의 의결로 하는 나라 독일, 그다음에 연방국가 특징을 살리기 위해서 전체 연방의 4분의 3 이상의 찬성을 얻도록 하는 미국의 시스템, 나머지는 대부분 다 일본도 그렇고 국민투표를 거쳐서 헌법을 고치도록 했습니다. 그럼 여기서 이런 생각을 할 수가 있어요. 국민투표를 거치도록 하는 것이 국민주권 사상을 더욱더 충실히 이행하는 것 아니겠나, 이런 생각을 할 때가 있었는데, 저도 이제 과거에는 이 과거란 말은 꽤 오래된 과거인데 헌법을 처음 공부할 때는 이게 국민투표로 헌법 개정을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이런 생각을 했었지만 그 이후에 교수가 되고 그다음에 또 세월이 흐르면서 우리나라 문제를 좀 크게 봤을 때는 국민투표를 굳이 거칠 필요가 있겠는가, 이런 생각을 제가 하게 되는 것입니다. 왜 그런가 하면요, 국회에서 제적 3분의 2의 찬성이면 헌법 개정을 할 수가 있거든요, 저희 나라가. 그러면 국회에서 제적 3분의 2가 찬성했다고 하는 것은요, 여야 모두 이 헌법 개정에 진정 동의를 했다라고 볼 수가 있거든요. 그렇다면 국민투표라고 하는 것은 어떻게 보면 그는 의례적인 절차다, 통과 의례에 불과할 수가 있습니다. 물론 그런 경우에도 국민투표를 거쳐서 국민의 의사를 들어보는 것, 그게 뭐 나쁘진 않지만, 그러나 이 헌법, 이 국민투표가 반드시 국민주권 사상을 실현하는 중요한 방어장치냐, 그거는 아니라고 보는 것입니다. 형식적인 통과 의례에 불과할 수가 있어요.
우리가 이론적으로 따지면 국민투표를 하는 것 그거 뭐 나쁘지 않다. 근데 국민투표 한번 하면요 한 뭐 10억 가까이 예산이 소모가 된다고 그래요. 그래서 독일같이 이 의회에 다수 의견으로 이 헌법안을 통과시키는 것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 다음에 헌법 개정 절차를 보면요. 우리 이 헌법 조문을 좀 한번 보실까요? 126조 이하. (130조로) 가보세요. 130조. 그 130조면 그 전에 129, 그다음에 128, 128입니다. 예. 자, 이걸 좀 자료 화면에 좀 올려주세요. 128조 1항을 보면 헌법 개정은 국회 제적위원 과반수 또는 대통령의 발의로 제한된다. 그 헌법 개정을 발의하려면 현재 국회 제적위원 과반수가 필요해요. 또는 대통령이 발의할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여기서 우리 뭘 할 수 있냐면요. 제가 오늘 강조하려고 하는 국민 발안. 국민 발안제는 우리나라에 없습니다. 이건 좀 이따 제가 설명을 드릴게요. 먼저 헌법 개정 절차는 먼저 설명을 드리고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2항을 보면요. 다시 올려주실래요? 대통령의 임기 연장 또는 중임 변경을 위한 헌법 개정은 그 헌법 개정 제한 당시에 대통령에 대한 효력이 없다. 이 말을 여러분이 음미를 좀 잘 하셔야 되는데, 자, 이 문장을 보면요. 대통령의 임기를 연장한다. 그 말은 뭡니까? 지금 현재 5년이거든요. 5년을 6년, 7년으로 바꾸기를 국민이 원해요. 그걸 말합니다. 또는 중임 변경을 위한, 중임 변경은 우리나라는 한 번밖에 못합니다. 단임제예요. 그런데 1차에 하나요. 예, 근데 중임할 수 있다. 이렇게 바꿀 수 있단 말이죠. 그런 임기 연장이나 중임 변경을 위한 헌법 개정은 개정 제한 당시에 대통령에 대해서는 효력이 없다. 이 말에 대해서 첫 번째 드리는 질문은 뭔가면 우리 헌법에 임기 5년을 7년으로 고친다든지 중임할 수 없는 것을 1차에 하나여 중임할 수 있다는 헌법 개정을 할 수가 있는가 없는가를 먼저 여쭙겠습니다. 이 문장을 보시면요. 그런 변경이 가능한가요? 가능하지요. 가능한데 어떤 제한만 있는가 하면 그 헌법 개정 제한 당시에 대통령에 대해서는 효력이 없는 것이, 예를 들어서 문재인 대통령이 만약에 우리가 임기 5년인데 요걸 이제 4년으로 줄이자 또는 뭐 6년으로 늘리자, 중임할 수 없는데 1차 중임을 하자라고 제안을 했어요. 그래서 그게 만약에 헌법 개정이 된다 하더라도 누구한테 효력이 없습니까? 이 헌법 개정을 제안한 당시의 대통령이니까 문 대통령에 대해서는 효력이 없다 이 뜻입니다. 따라서 문 대통령이 이런 뭐 임기 연장이라든지 중임 변경을 위한 헌법 개정을 제안했다 하더라도 그런 뭐 거기에 독소 조항은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에게는 효력이 없어요. 따라서 그 다음 대통령에게만 효력이 있는 것이다. 따라서 여러분이 요 2항을 보시면요. 임기 연장이나 중임 변경을 위한 헌법 개정은 개정이 가능하다, 불가능하다. 당연히 가능합니다. 다만 그 개정을 제안한 당시의 대통령에게만 효력이 없다. 이런 뜻입니다. 자, 그럼 다음 또 조문을 볼까요? 그 대통령이나 국회의원 제적 과반수가 발의할 수 있죠. 그런데 129조요. 제한된 헌법 개정안은 대통령이 20일 이상 기간 이를 공고해야 된다. 이게 이제 특별한 경우인데 이 발의가 되잖아요. 그러면 20일 이상 이를 국민에게 공고해야 된다 이 뜻입니다. 그럼 20일 이상 공고를 하게 되면요. 국민들은 어떻습니까? 그 발의된 헌법 개정안에 대해서 각종의 뭐 세미나를 열고 또 토론을 통해 가지고 조문이 옳다, 틀리다. 그 발의안이 옳다, 틀리다라고 하는 이 논쟁을 하게 됩니다. 그렇죠? 그래서 논쟁을 반드시 거치도록 해야 된다 이런 뜻입니다. 이건 일반 법률에는 이런 것이 없는데 헌법 개정안만 이렇습니다.
이만큼 대단히 중요하기 때문에 그런 것이에요. 그 다음에 130조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이제 암기하실 필요는 없는데 이제 이게 22자 공고가 됐잖아요. 그럴 경우에는 개정안이 공고된 날로부터 60일 내에 국회의 의결을 거쳐야 됩니다. 이때 정족수는 제적의원 3분의 2 이상이다. 제적의원 3분의 2 이상인데 제가 지금 뭐가 떠올랐냐면 여러분이 이건 다른 얘기인데 우리가 과반수 이상이라고 하는 단어를 쓰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이건 뭐 좀 아는 분들도 과반수 이상이라 그런단 말이죠. 근데 과반수 이상이라는 말은 틀린 거예요. 어떻게 보면 과반수의 뭐 출석 과반수에 찬성을 한다. 이렇게 하셔야 됩니다. 또는 요거를 어떻게 하면 제적 2분의 1 이상 이 말은 맞아요. 여러분 이제 앞으로 회의를 하시거나 단체를 구성할 때 보면 제가 예를 들어 볼게요. 제적이 50명이에요. 50명인데 제적 과반수 이상이 모여서 출석 2분의 1 이상의 찬성을 얻어야 된다. 그러면 몇 명이 모여야 되겠죠? 제적 2분의 1 이상이니까 50의 반이니까 25명이 모이면 됩니다. 25명. 25명 중에 2분의 1 이상이니까 여러분 그거 계산하면 어렵지 않아요. 그런데 이게 2분의 1 이상이 아니라 과반수 출석이다라고 하면요. 그럼 몇 명이 모여야 됩니까? 50명이면 25명은 안 돼요. 이 과반수가 아닙니다. 과반수는 반을 넘었다는 뜻이에요. 이미. 그렇기 때문에 이것이 적법하려면 26명이 모여야 됩니다. 반이 넘어야 되니까. 그렇죠? 26명이 넘고 이 중에 다시 그 반이 넘어야 되니까 여기 13명이 반이죠. 14명이 찬성을 해야 됩니다. 다르죠. 따라서 여러분이 제가 지난번 대형교회에서도 제가 이런 걸 틀려서 강남에 있는 대형교회인데 제가 이런 지적을 좀 별도로 해드렸어요. 이런 큰 규모의 교회가 이런 것을 잘못 쓰면 안 된다. 내가 지적을 했는데 여러분 제적 2분의 1 이상은 타당한 법률 용어인데 과반수 이상 이건 잘못된 겁니다. 보통 신문이나 이런 데서 이런 용어를 막 쓰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부지불식간에 이런 용어를 쓰는데 법률상은 이게 틀린 거예요. 왜냐하면 과반수하고는 과는요 이미 이상이에요. 이상. 그렇기 때문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 과반수의 찬성을 한다. 이렇게 하셔야 옳습니다. 우리가 이제 어감상 과반수 이상이다. 이런 말을 많이 쓰게 되는데 정확하게는 여러분 그래서 법조문을 잘 보세요. 어디도 과반수 이상이라는 말을 법조문은 안 씁니다. 예. 제적 2분의 1 이상 이건 써요. 여러분이 참고로 해두세요. 네, 그럼 여기 조문에 나와 있지만 다시 한번 올려주세요. 아니 130조. 요거이랑. 왜냐면 국회 의결은 제적 의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을 얻는다 그랬지 않습니까? 제적 3분의 2 찬성은요 매우 어렵습니다. 네. 최근에 그 윤석열 씨 부인 김건희 씨가 뭐라 그랬냐면 박근혜 대통령을 탄핵하는 것은 이 진보 즉 좌파가 아니라 보수가 했다 이런 말을 했거든요. 상당히 정확한 얘기입니다. 왜냐하면 이 대통령의 탄핵은요 이 과반수의 발의와 제적 3분의 2 찬성이 필요해요. 제적 3분의 1은 우리 헌법에서 딱 4밖에 없습니다. 매우 어렵습니다. 헌법 개정에 제적 3분의 1가 있고 그 다음에는 대통령 국회에서 탄핵 소추를 의결할 때 제적 3분의 2입니다. 제적 3분의 2는 혼자서는 거의 못합니다. 거의 못해요. 그러니까 그 당시에 그 한나라당이었나요? 그 정당의 이 유승민을 필두로 해서 여러 사람이 나왔단 말이죠. 나와가지고 박근혜 대통령에 대해서 탄핵을 찬성을 해줬어요. 했기 때문에 국회에서 탄핵 소추가 의결된 겁니다. 따라서 김건희의 그 양반의 지적은
상당히 정확하게 하고 있는 거예요. 좌파가 한 것 같지만 실제로 우파에서 결정적으로 도움을 주었단 말이지 이거를 지적한 것입니다. 이건 정확히 맞는 얘기죠. 그 다음에 계속해서 130조 2항이죠. 밑에 자, 헌법 개정안은 국회가 의결한 후 30일 이내에 국민투표에 묻혀 국회의원 선거권자 과반수의 투표와 그렇죠? 여러분 과반수 이상의 투표라면 안 하죠. 과반수의 투표와 투표자 과반수의 찬성을 얻어야 된다. 과반수의 과반수다 이 뜻입니다. 그 다음에 3항이요. 헌법 개정안이 2항의 찬성을 얻은 때에는 헌법 개정은 확정되며 대통령은 이를 즉시 공포해야 된다. 이건 뭐 그게 의미가 약한 규정이에요. 따라서 여러분이 보시면 알겠지만 우리나라는 다시 책으로 돌아갑니다. 대통령과 국회가 헌법 개정 제한권을 가진다. 이런 뜻입니다. 그렇죠? 책에다 썼습니다. 제가. 국민의 헌법 개정 제한권은 인정하고 있지 않다. 즉 뭐가 안 됩니까? 국민 발안. 이게 안 됩니다. 우리나라는. 그래서 제가 여러 번 논문으로 발표한 바가 있어요. 뭘 발표했냐면 우리나라 헌법 그 개정은 개정되기가 어려우니까 뭐부터 해야 되느냐. 꼭 우리가 합의될 만한 사항 우리는 원포인트 개헌 같은 하나나 둘을 고쳐야지 전체를 고치는 것은 제가 볼 때는 거의 불가능합니다. 여러분 왜 그럴까요? 왜 불가능할까요? 여러분 헌법 개정이 문제가 되면요. 전국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다 한마디 합니다. 근데 지금 뭐 무슨 각종 단체들도 헌법에다가 자기네 단체 이름을 넣어달라는 거예요. 뭐 축산업 협동조합이다 그러면 축산업을 거다 넣어달라. 제가 그 헌법학회 회장을 해서 제가 잘 압니다. 수많은 사람이 거기 단체들이 와가지고 헌법학회와 같이 연결해서 뭐 세미나를 하자 뭐 하자 그래요. 뭐 저는 뭐 대부분 다 그걸 거절했지만 그러면 헌법 조문은 130개란 말이죠. 그러면 그 중에서 고치려면요 이게 30년 지났단 말이죠. 따라서 헌법 개정이 된다 그러면요 수많은 사람이 본물 터지듯이 부탁을 합니다. 그러면 만약에 100개의 의견이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럼 100개가 같지 않아요. 1번의 의견은 1조하고 5조까지는 같은데 뒤에 조문이 의견을 달리합니다. 그래서 100가지 의견이 다 달라요. 그거를 정리할 수 있겠냐 말이죠. 정리가 제가 볼 때는 불가능합니다. 예를 들어 드릴게요. 자, 헌법 전문 하나 고치는데 합의가 안 됩니다. 헌법 전문 하나 고치는데. 예를 들어 드려요. 우리나라 헌법 전문은 3.1운동이 있어요. 4.19가 있습니다. 그런데 지난번에 문 대통령은 뭐라 했냐면 5.18을 넣자는 게 5.18. 그러니까 반대가 많이 있단 말이죠. 하다 보니까 이거 끼워 넣기 위해서 5.18만 하지 말고 뭐 이 부마 항쟁, 뭐 대구 항쟁 등등을 다 넣자는 거예요. 그 왜 넣자는 겁니까? 이걸 넣어야 5.18이 들어갈 수 있다는 뜻이. 그런데 자 5.18에 대해서 제가 이 경험을 말씀드릴게. 제가 이제 그 국회에서 헌법 개정 이 세미나가 열렸는데 주제별로 열렸습니다. 그럴 경우에 하나입니다. 주제가 5.18을 헌법에 넣는 게 옳으냐 넣지 않는 것이 옳으냐 그랬는데 그날 가보니까 10명이에요. 10명. 자 10명인데 넣자는 사람 8명 빼자는 사람 2명. 저는 당연히 빼자는 측에 섰죠. 근데 재미있는 게 제가 이제 이 토론회를 갈 거 아닙니까? 내일 모레 이제 토론장에 가야 돼서 제가 글도 다 써서 보냈는데 제 계좌에 입금이 됐어요. 보통 이제 입금이 먼저 됩니다. 이렇게. 그래서 우리 교수들은 뭘 제일 좋아하는가 하면 뭐 할 때 계좌번호를 알려달라 그러면 늘 기분이 좋습니다. 왜냐면 그건 예컨대 소액이라도 이제 돈을 주겠다 이런 뜻이에요. 예. 근데 이제 이거 5.18 하기 3일 전인가 이틀 전에 연락이 왔는데 통장을 보니까 돈이 찍혔어요. 근데 뭐 보통 때의
그 토론비보다는 조금 돈이 더 들어왔어요. 예. 근데 보니까 보낸 사람이 광주 시청 인권과에서 보냈어요. 그럼 이 돈을 받아야 됩니까? 이거는요, 제가 처음부터 이걸 알았으면 제가 이거 안 했을 거예요. 그런데 주최 측에서 말 안 하고 그냥 5.18에 대해서 넣느냐 빼느냐 이 문제를 놓고 토론하는데, 그래서 내가 그 얘기를 했죠. 나는 반대다 말이죠. 근데 반대 토론을 하겠다. 그러니까 이제 저가 들어갔는데, 돈은 광주 인권과에서 돈을 보냈더라고요. 보통 우리가 어떻습니까? 돈을 보낸 사람의 의사에 적극 반하는 말을 하기가 상당히 부담 겁니다. 예. 그 돈 뭐 얼마 받지도 않고서 가가지고 싫은 소리 해서 뭐가 좋겠느냐 말이죠. 또는 그런 데 가면요, 막 난장판이 될 수가 있어요. 막 그냥 발표하는 사람한테 대해서 인격 모독적인 발언도 하고 뭐 죽일 놈 살릴 놈 그렇게 하는 사람도 있어요. 그래서 저는 어떻게 했냐면, 그래도 제가 토론문을 제가 이미 보냈고 문서화 됐어요. 그래서 이틀 전인데, 야, 그건 내가 가서 그래도 교수로서 소신껏 얘기를 해야 되겠다. 그래서 갔습니다. 갔는데 가보니까 5.18 무슨 유족회에서 전라도에서 광주에서 단체 버스로 쫙 올라왔습니다. 그래서 한 200명 정도가 이제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오늘 잘못하면 좀 서로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겠구나 그랬는데, 제가 가서 소신껏 발표를 했죠. 다행히 그날 오신 분들은 한두 명만 저 뒤에서 소리를 질렀을 뿐 그렇게 뭐 이 난장판이 되는 이런 일이 없었습니다. 상당히 점잖은 분들이 올라오신 것 같더라고요. 근데 제가 거기서 5.18을 왜 반대하느냐, 뭐 간단해요. 예. 뭐 오늘 그 얘기를 하려고 한 건 아니겠지만 5.18은 왜 안 되느냐. 첫째, 여러분 5.18은 1980년도에 있었거든요. 80년. 근데 우리나라 헌법은요, 이 현행 헌법은 87년에 됐습니다. 87년. 5.18의 본질이 뭐냐? 이게 순수한 민주화 운동이냐? 아니면 북한의 간첩도 거기에 참여된 운동이냐? 여기 대해서는 이제 아직도 미해결되어 있는 것이죠. 전 개인적으로도 이제 그런 북한의 남파는 없었다고 보는데, 남한에 있는 북한의 간첩들이 이 문제를 더 가중시켰을 것이다. 그런 의혹을 우리가 강하게 갖는 것이죠. 그러나 광주 시민들이 거기에 대해서 이 부당한 권력에 대해서 항거한 건 맞습니다. 예. 그러나 80년도에 이루어졌는데 우리 현행헌법은요 87년에 만들어졌거든요. 따라서 이 운동이 가령 100%다 민주화 운동이라 가정한다 하더라도 7년이라는 세월이 흘렀기 때문에 이걸 현행 헌법의 이 민주화 운동으로 보기에는 좀 미흡하다. 이렇게 제 생각한 것입니다. 두 번째는 이 광주 이 5.18은요 지역이 어떻습니까? 광주에서만 발생했어요. 우리가 오늘 보겠지만 이 87년 현행 헌법이 만들어질 때는요 60항쟁이라고 해서 전국적으로 예컨대 우리 국민들이 일어나서 반대를 했거든요. 그러면 광주에 국한된 이 사건이기 때문에 이것은 민주화 헌법에 들어갈 만한 민주화 운동 요건이 안 된다. 그렇게 얘기를 했죠. 또 하나는 그리고 헌법 조문에 아까 뭐가 들어갔다 그랬죠? 3.1 운동하고 4.19가 들어갔어요. 그러면 여기에 또 하나 열거가 되려면요, 나열이 되려면 3.1 운동만큼은 무게는 없다 하더라도 4.19와 같은 정도의 무게는 되어야 새 놈을 이게 나열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3.1 운동만큼은 어렵다 하더라도 3.1 운동, 4.19 그 정도 레벨의 민주화 운동의 성격을 지녀야만 거기에 열기를 할 수 있을 터인데, 제가 볼 때는 그 정도의 일은 될 수가 없다. 레벨이 맞지 않는단 말이죠. 이 앞에 두 개와 동등한 레벨이 될 수 없다. 이제 그래서 반대를 했습니다. 그 발표문도 남아 있을 거예요. 예. 그랬는데 그날 다행히 막 난리를 친 적은 없고 뒤에서 몇 분만 이제 소리를 이제 질렀어요. 다행히 이제 어려움을 제가 모면했었는데, 이제 끝나고 이제
그 좌석에 앉으니까 뒤에 이제 점잖게 생기신 이제 귀부인이 한 뭐 3-4명 계셨는데 제 바로 뒷좌석에 저보고 그러더라고요. 점잖게. 아, 교수님 매우 참 아쉽다. 그 정도 얘기를 하세요. 그래서 내가 그랬어요. 아, 좀 죄송하다. 내가 이제 이렇게 이제 마무리를 했었는데 우리가 제가 뭘 말씀드리는가 하면 헌법 전문에 5.18을 넣느냐 넣지 않느냐 이거 하나만 가지고도 우리가 합의가 안 됩니다. 합의가. 그런데 헌법 130개 중에서 근데 이거 바꾸고 저거 바꾸고 뭐 바꾼다. 이렇게 한다면요. 이렇게 한다면 그건 합의가 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35년이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헌법을 못 바꾸고 있어요. 헌법을 못 바꿉니다. 제가 볼 때 앞으로도 바꿀 수가 저는 없다고 봐요. 왜? 35년 동안 헌법을 고치지 않았기 때문에 지금 헌법을 뭐 고치자는 뭐 그런 요구가 본물같이 나온단 말이죠. 그럴 경우에 합의가 되기가 어려울 것이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거는요. 앞으로 뭐 3월 9일 날 정권 교체가 된다 하더라도 제가 볼 때는 그 정부에서도 헌법 개정은 저는 어렵다. 이렇게 보는 것이. 그래서 제가 어떤 게 얘기를 하는가 하면요. 국민 발안. 국민들에게 헌법 개정의 제한권을 주자는 이런 그것만 고치자는 게 그거 하나만이요. 그게 무슨 말인가 하면 이런 뜻입니다. 이런 국민들이 이제 헌법 개정안을 내잖아요. 뭐 100만 이상의 이제 국민이 이제 제안을 하면 헌법 개정을 이제 할 수 있다고 저는 하자는 거예요. 또 어떤 분은 이런 분이 있어요. 아, 그러면 민노총이 주관돼 가지고 자기들의 입맛에 맞는 것만 헌법 개정을 제안하면 그건 좌파에게만 유리한 것 아니냐 이렇게 우려하신 분도 있는데 그런 우려는 이제 제가 볼 때 진짜 그건 기우에 불과합니다. 왜냐하면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국회에 얼마를 거쳐야 됩니까? 국회 제적위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을 얻어야 된다고 하는 그 조항이 하나의 필터링을 합니다. 필터 역할을 하기 때문에 여야가 합의가 안 되는 한 그것도 제적 3분의 2가 안 되는 한은 국민이 헌법 개정을 발의해도 어떤 내용도 통과될 수가 없다는 뜻입니다. 따라서 민노총이 뭐 100만인데 그네들이 뭐 헌법 개정을 낸다고 해서 통과가 되느냐? 3분의 2가 안 되면 안 되기 때문에 전체 국민이 합의가 되지 않으면 상당 부분의 국민들이 합의가 되지 않는 한 헌법 개정은 이루어질 수가 없습니다. 따라서 뭐 100만이 한다 하더라도 국회의 필터링이 분명히 남아있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그런 뭐 민노총이 한다 누가 한다 한쪽 측면에 의해서만 헌법 개정은 이루어질 수 없단 말이죠. 그걸 제가 단언할 수가 있는 것이에요. 그런데 국민의 헌법 개정안을 인정하면 어떤 장점이 있냐면요. 이런 거죠. 국민들은 헌법 개정안을 낼 때는요. 국민 다수가 지지를 하지 않으면 개정을 낼 수가 없거든요. 개정안을 낼 때는 조문 하나하나 둘 가지고 개정안을 냅니다. 거기에 뭐 10개가 들어간다. 그거는 통과가 되지도 않아요. 그러니까 뭐 하나나 둘을 가지고 낸단 말이죠. 예를 들어서 우리나라가 이제 대통령제인데 임기가 5년에 중임을 못 합니다. 미국은 4년에 1차 중임이에요. 예. 그러면 야 이제 우리가 이 문재인 대통령 하는 거 보니까 5년이 긴 거예요. 그래서 4년으로 줄이자 말이죠. 그 다음에 잘하면 누구든지 한 번 더 하게 하자. 그러나 아무리 잘해도 8년이 맥시멈이다. 이런 헌법 개정을 국민들이요 상당수가 찬성을 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국민 발언을 인정하면요 대통령 임기를 4년으로 하고 1차 중임으로 하자. 이렇게 하나만 내면요 이거는 통과될 확률이 매우 높습니다. 독일이 헌법을 몇 번 바꿨죠? 60번 바꿨습니다. 60번 바꾸는 것은 헌법을 누더기로 만든 것 같아도요 헌법 규범과 헌법 현실이 일치하지 않을 때 그때마다 독일 사람들은 막 고민하면서 헌법 개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나라 전체의 구조를 바꾸어 나간 것이에요. 여러분 제가 아직 이 본문에 못 들어갔는데 제가 말씀드릴게요. 여러분 청원이에요. 청원. 청원권을 잘 기억해 보세요. 이 청원권은요. 우리나라 헌법에 있는데 모든 국민은 자신의 그 희망사항을 국가기관에게
알릴 수 있다 이렇게 됐습니다. 청원권입니다. 저는 초창기 그러니까 교수하면서 젊었을 때는요. 이 청원제도가 헌법에 왜 필요하냐 말이죠. 국가기관에게 희망사항을 알리는 거예요. 국가기관은요. 희망사항을 듣고서 그래 뭐 이거 알겠다. 문서로 그 청원했을 때 그걸 검토한 다음에 이래 해서 된다 안 된다 답만 해주면 됩니다. 안 해줘도 상관없어요. 즉 안 해줘도 상관없는 청원제도가 왜 헌법에 필요할 것이냐. 그렇게 이제 제가 생각을 많이 했었는데요. 지금 제가 나이가 들면서 다시 헌법을 바라보니까 이 청원권이 이게 참 필요한 것이다.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왜냐하면 이런 것이죠. 여러분 강자, 돈이 많다 이런 사람들은요. 국가 권력에 접근하기가 좋습니다. 그러나 약자인 경우에는 사회적 약자는 국가 권력에 접근하기가 매우 어렵습니다. 이해가 되시죠? 그러면 강자들은 국가 권력에 접근하기 쉬우니까 자기들의 그 답답한 상황이나 이해관계를 말하기가 좋아요. 그러나 사회적 약자들은 그 말을 해도 누가 귀 기울여 주지 않습니다. 그렇죠? 그러면 이럴 때 지금 우리나라는 우리나라라고 잠깐만 해라 그래. 저희 나라보다 우리나라가 좋다고. 알겠습니다. 우리나라는요. 이 독일과 뭐가 다른가 하면 참 비교를 해보겠습니다. 정말 뭐가 좋은지. 우리나라는 그 희망상을 진술할 때요. 해당 국가기관에게 냅니다. 해당 국가기관. 그러니까 만약에 동성애 뭐 차별이다 뭐 이런 등등의 이제 문제가 생기면 우리는 뭐 여성 가족부라든지 보건복지부에다가 이 문제를 이제 청원을 한단 말이죠. 그러면 그 해당 부서가 뭐 유심히 보지도 않지만 본 다음에 이래서 이래 합니다. 답을 줘요. 그거는 시정을 할 의무가 없습니다. 그런데 독일은 이 헌법을 고쳐가지고 독일은 이 청원을 누구한테 하느냐? 모든 청원을 의회에다 합니다. 의회. 국민의 대표기관에 의회에다 해요. 그러면 자 여기서 보시면 이제 대한민국도 그렇고 독일도 그렇고 1년에 10,000건 정도 10,000건의 청원을 한다고 우리 가정을 해보자 말이죠. 그러면 10,000건이 우리는 국가기관에 다 나누어져서 청원을 해요. 독일은 독일 의회에만 청원을 합니다. 근데 우리나라는 이 국가기관에 청원하면 거기에서 심사한 다음에 뭐 좋은 점잖은 말로 쫙 한 다음에 하여튼 이래서 이러합니다 라고 통지만 하면 그만해요. 안 고쳐도 됩니다. 그런데 독일은요 의회가 하잖아요. 그 의회에 청원심사위원회가 있습니다. 여기서 10,000건을 갖다가 조사해 심사를 해요. 그래가지고 1,000건 정도를 1,000건을 누구의 이름으로 하느냐? 독일 의회의 이름으로 각 국가기관에 이 1,000건을요. 뭐 꼭 1,000건은 아닐 수 있어요. 뭐 100건도 좋아요, 여러분. 100건을 갖다가 각 이 국가기관에 독일 의회의 이름으로 보냅니다. 그러면 이 청원을 받는 국가기관은요. 어떤 그 제약을 받느냐? 우리 같은 개인이 한 경우에는 국가기관이 무시할 수가 있어요. 그러나 국민의 대표인 의회가 10,000건 중에서 걸러서 의미 있는 100건을 갖다가 의회 이름으로 해당 기관에 통지를 했다. 이런 청원이 들어왔단 말이죠. 고쳐보라. 그러면 해당 국가기관은요. 의회가 말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걸 소홀히 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죠? 자신들이 열심히 공부를 해서 이건 이러하기 때문에 우리가 이걸 시정하겠습니다. 고치겠습니다. 라고 답변을 하는 것이에요. 자, 그러면 여기서 국가기관에게 1년에 10,000건을 청원하는데 우리나라 같이 여기서 국가기관이 뭐 답도 없고 또 성의 없이 해도 법적으로 하자가 없어요. 그러나 독일은 의회에다 한단 말이죠.
의회가 10,000건 중에서 100건을 걸러내요. 걸러내서 해당 국가기관에게 의회 이름으로 보낸다는 뜻이. 그러면 국가기관은 상당한 구속력을 느끼게 됩니다. 그렇겠죠? 자, 어느 시스템이 좋습니까? 독일 의회가 이렇게 하는 방법이 훨씬 더 합리적이죠. 자, 그러면 자, 여러분 1년에 100건밖에 안 되지만 100개의 전봇대를 뽑는 거예요. 그렇죠? 뽑는데 여러분 10년 지나 보세요. 몇 개가 뽑혔죠? 1000개가 뽑힙니다. 1000개가. 국민들이 답답해서 자신의 희망사항을 이야기했단 말이죠. 그럴 경우에 1년에 100건 별거 아닌 것 같아도 그렇지 않습니다. 중요한 내용을 했단 말이죠. 10,000건 중에서 걸르고 걸렀어요. 100건이지만 10년 지나면 1000건이 됩니다. 20년 지나면 2000건이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10년이나 20년 지나고 보면요. 독일의 국가 구조가 어떻습니까? 여기는 점진적으로 지금 계속 개조가 되고 있는 것이죠. 우리나라는 개조가 안 되는 것이에요. 국민이 아무리 청원해봐야 그래 청원은 끝나고 나는 관심 없어. 속마음속에 그렇단 말이죠. 그렇다면 국가가 개조가 안 돼요. 개조가. 답이 없으니까. 자, 독일도 이 청원을 이렇게 고쳤어요. 헌법 개정을 해서 고쳤다는 뜻이. 독일의 처음에는 이런 제도가 아니었어요. 그러나 잠깐만 헌법을 시행하다 보니까 야, 청원이 의미가 있으려면 그냥 희망사항을 국가에 알리는 것 가지고서는 그건 상당히 허례허식에 그친단 말이죠. 실효성이 없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바꿨느냐? 바로 이렇게 바꾼 것이. 의회에다가 청원을 다 해라. 의회가 알아서 골라서 의회 이름으로 각 국가기관에게 시정을 권면하겠다. 그러면요, 이 고쳐줍니다. 그렇죠? 따라서 그러면 이 얘기를 제가 왜 하고 있느냐? 독일은 중간에 헌법을 60번 바꿨잖아요. 60번 바꾸는 동안에 국민들 사이에 얼마나 토론을 많이 했겠습니까? 여러분 독일 TV를 보면요. 정말 재미없습니다. 재미없어요. 맨날 틀면 토론이야. 주로. 잘 알아듣지 못하는데 계속 이제 토론을 한단 말이죠. 왜냐하면 이 문제를 놓고 고치느냐 안 고치느냐를 계속해서 토론해가지고 국민적 합의가 이루어지면 의회에 가중된 다수로 그 헌법 개정안을 고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이 뭐가 더 좋죠? 훨씬 더 독일 시스템이 우리 더 낫다라고 우리가 감히 말할 수 있는 것이죠. 그렇죠? 좀 그래서 우리가 국민 발안, 국민 100만 명 이상의 찬성이 있을 때에는 헌법 개정을 발의하게 하고 그 다음에 한쪽 면의 이야기만 들을 수도 있잖아요. 그럴 땐 뭐로 필터링이 됩니까? 국회에 국회의원 제적 3분의 2 이상의 찬성이 있어야만 헌법 개정이 되는 것이기 때문에 여러분 이거 우려할 필요 없는 것이. 이래서 우리가 하나씩 헌법 조문을 하나씩 고쳐 나가자 이 뜻입니다. 지금이라도 듣지 않은 건데 이건 뭐 백날 얘기해봐야 뭐 대학 교수가 얘기한 거 정치권이 귀담아 안 듣습니다. 안 들어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도 제가 이것은 오래전부터 제가 이야기를 한 것인데 귀담아 듣지 않습니다. 그래서 언젠가 제 이 주장이 일리 있다라고 받아질 때가 전 있다고 보여주지만 아직은 이 받아들여지고 있지 않습니다. 그러나 저는 이 분명히 다른 건 못 고치더라도 국민 100만 명 넘는 국민이 찬성을 하면 헌법 개정을 발의할 수 있게 하자. 그래서 헌법 개정의 문을 두드리고 열게 하자 말이죠. 그게 이 한쪽 편의 의사가 일방적으로 진행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국회의 제적 3분의 2로 필터링을 할 수 있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전혀 남용의 우려는 없는 것이다. 이렇게 제가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 다음에 일본은 재밌는 게 일본은요. 헌법을 한 번도 안 고쳤습니다. 한 번도 안 고쳤어요. 그러니까 일본은 독특한 나라입니다. 여러분 일본은요. 독특한 게 몇 가지가 있는데 지금 저희는 이제 법률이 위헌이다. 이런 결정을 많이 내렸잖아요. 일본은 법률이 위헌이라는 결정을 거의 안 내립니다. 그러니까 정부가 하는 것 거의 이 사람들은 믿습니다. 그런 이 심성이 있어요. 일본 사람들은. 그 다음에 헌법도
여러분 맨날 일본에서 헌법을 고치자, 평화헌법 구조를 고치자 말자. 아베가 계속해서 평화헌법 구조는 뭔가면 전쟁 자체를 포기하는 거거든요. 자신들의 자위대와 모순되기 때문에 일본도 군비를 갖출 수 있다. 뭐 이걸 하기 위해서 노력을 많이 해왔지만 지난번 아베가 가장 그 강력하게 그 일을 추진할 수 있는 헌법 상황이 됐지만 끝내 못했습니다. 일본은 전체 헌법 조문을 한 번도 안 바꿨어요. 그런데도 그렇게 나름 법치 선진국을 갖다가 구가하고 있다는 말이죠. 아주 독특한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반면 독일은 60번이나 부분적으로 고치고. 따라서 여러분 독일 헌법을 한번 기회가 되시면 보시면 거기는요. 누더기 같아요. 누더기. 몇 조에 1, 몇 조에 2 이렇게 해서 쭉 나오고 어떤 거는 가로에 보면 삭제됨 뭐 이렇게도 나오고 아주 재밌습니다. 그러나 저는 독일식의 방법이 국가 개조를 함에 있어서 더 좋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제가 하고 있습니다. 자, 이 정도 요는 헌법 개정의 일반론을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렇죠? 그다음에 우리나라가 헌법을 9번 바꿨는데 그 9번 바꾼 그 역사 또는 내용을 제가 여러분께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좀 시간이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그러나 빠른 속도로 제가 한번 해보겠습니다. 이 헌법 개정 역사를 알기 위해서는요, 건국 헌법의 내용을 여러분이 잘 알고 있어야 되는데, 뭐 잘 모른다 하더라도 이거는 여러분 기억하시죠? 어제 말씀드렸는데, 건국 헌법에서는 건국 때는 대통령을 누굴 어디서 뽑았느냐? 국회에서 간선했습니다. 원래 대통령제는 어떻게 된다라고 말씀드렸죠? 대통령제에서는 국민이 직접 선출해야 됩니다. 이게 옳아요. 그래서 프랑스도 대통령을 국민이 선출하고 있고 우리도 국민이 선출하고 있습니다. 의원 내각제는 당연히 그건 뭐 국민이 뽑지 않습니다. 의회의 다수당을 점하는 사람이 이제 수상이 되는 시스템이란 말이죠. 그런데 지금 이승만 대통령이 이제 초대 대통령이 됐잖아요. 일대 됐는데 이승만 대통령이 그 당시에 국회와 사이가 안 좋습니다. 그거는 뭐 이승만 대통령이 뭐 뚝심도 있고 다 계시지만 하여튼 의회하고 사이가 안 좋아요. 그러면 이제 한 번 더 하실 수가 있는데 국회에서 대통령 선출을 하게 되면 본인이 안 될 수도 있어요. 그런 위험성이 하나 있었습니다. 두 번째는 지금 이 대통령을 국회에서 간선으로 뽑았는데 이거는 대통령제의 본질과는 안 맞거든요. 대통령제 본질에 맞으려면 국민이 직접 뽑아야 된단 말이죠. 그 당시 7월 17일 만들 때 8월 15일 날 우리가 정부 수립을 해야 되기 때문에 헌법을 대통령을 국민이 직접 선출하도록 하려면 시간이 부족했어요. 그래서 헌법에다가 이걸 간선으로 이제 했단 말이죠. 자, 그러면 52년도인데 52년도는 여러분 잘 기억해 보세요. 이거는 6.25 전쟁이 일어나 가지고 우리 국민들이 부산으로 다 피난 갔습니다. 부산으로 피난 간 상태예요. 전쟁 중입니다. 전쟁이 안 끝났어요. 네. 전쟁 중인데 대통령을 이제 뽑아올 수밖에 없단 말이죠. 그럴 때 지금 뭐 다 말씀드리진 않겠고 이때 대통령을 직접 뽑자, 대통령을 직접 선출하자고 하는 그 안이 통과가 됩니다. 야당에서는 의원 내각제를 하자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 양쪽 이제 발의안이 다 부결되는 바람에 절충해서 이제 헌법을 고쳐서 여러분 학교 다닐 때 공부를 하셨을 거예요. 발췌 개헌이다. 그게 뭔가면 이제 이쪽의 안도 하나 끄집어내고 반대되는 사람의 안도 하나 끄집어내서 발췌를 했단 말이죠. 끄집어내 가지고 섞어서 헌법을 통과시켜요. 그래서 발췌 개헌이라는 말을 써요. 그런데 여러분이 뭐 그거는 다 잊어버리시고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이게
50년 뭐냐? 국민이 직접 뽑는 걸로 헌법을 고친다. 직선. 여기에 긍정적인 면과 부정적인 면, 긍정과 부정을 여러분이 알아두세요. 긍정은 뭐냐? 대통령제의 본질을 강화시키기 위해서는 간선이 아니라 직선이 옳기 때문에 그렇다. 이거는 긍정적인 측면에서의 평가입니다. 두 번째 부정적 측면은요. 이때 이승만 대통령이 국회하고 사이가 안 좋아요. 안 좋으니까 국회에서 대통령이 다시 재선되지 못할 우려가 있단 말이죠. 하다 보니까 그럼 국회에서 하지 않고 국민에 의해서 대통령을 선출하게 하자. 그런 뜻입니다. 따라서 긍정과 부정의 두 가지 면을 다 가지고 있습니다. 이 정도만 하세요. 우리가 이승만 대통령에 대한 비판은 바로 이어서 나오기 때문에 이 정도만 하시면 좋겠고, 이걸 갖다가 우리가 이제 정치학자들이나 뭐 많은 분들이 이 첫 번째 개정도 잘못됐다라고 이제 얘기를 많이 하는데, 제가 볼 때는 뭐 크게 잘못은 아니지 않겠는가 이렇게 보는 것이죠. 52년 부산 피난 시절에 우리가 대통령을요 이때 교체한다. 그 여러분 어떻습니까? 말을 타고 가다가 기술을 바꾸는 거예요. 근데 우리 대한민국의 존망에 영향을 줄 수 있기 때문에 이승만 대통령이 계속 하는 것이 옳지 않겠냐. 이건 우리가 반공이라는 측면에서도 그렇고, 이 말의 기술을 바꾸는 게 결코 지혜롭지 못했을 것이다. 그렇다면 직선제에 의해서 다시 대통령을 만들어내는 것도 우리 헌법적으로 보면 상당히 이 긍정적인 면이 강했을 것이다. 좀 이렇게 평가를 하는 것입니다. 1차 개헌은 뭐라고 여러분? 간선제인 대통령을 직선으로 고친 겁니다. 그것만 알아두세요. 1차 개헌은 뭐예요? 원래 건국대 간선이었던 것을 직선으로 바꾼 것이다. 언제 했느냐? 부산 피난 시절에 했는 것이다. 52년이다.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시면 아주 좋습니다. 그 다음에 2차 개헌입니다. 2차 개헌이 문제입니다. 2차 개헌은 54년인데, 자, 건국헌법을 보면 어떻게 돼 있죠? 임기 4년에 1차 중임. 이게 무슨 말입니까? 대통령은 임기가 4년이고 1차 중임이니까 한 번 더 할 수 있다 뜻입니다. 그러면 1차 개헌에서 대통령을 직선으로 바꿨죠? 그래서 이승만 대통령이 한 번 됐습니다. 몇 번 했어요? 두 번 됐습니다. 2번. 2회를 했어요. 자, 그러면 더 이상 대통령을 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습니다. 당시의 헌법에 의한다면 4년의 1차 중임이기 때문에 이 이승만 대통령이 대통령을 2번 했단 말이죠. 1차 중임을 했어요. 그러면 2회 했기 때문에 더 이상 대통령으로 나갈 수가 없습니다. 이러다 보니까 이 자유당 정권에서는 이 헌법 개정을 또 제안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느냐? 4년의 1차 중임이라고 하는 헌법 본문은 내버려둬요. 4년의 1차 중임 내버려두고 부칙에다가 초대 대통령에 대해서는 이 규정을 적용하지 않는다 그랬습니다. 그런 개정안을 내는 거예요. 자, 이건 문제가 있는 것이죠. 초대 대통령에 대해서는 1차 중임하는 것을 갖다가 1차 중임으로 제안을 하고 있는데, 초대 대통령에 대해서는 이걸 적용하지 않는다라고 해서 이승만 대통령이 계속해서 대통령으로 나갈 수 있는, 대통령을 할 수 있는 그런 길을 연 것이에요. 이거는 분명히 헌법적으로 옳지 않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승만 대통령이 왜 이런 일을 하고자 했을까? 이건 우리가 비판받아 마땅한 부분이에요. 이승만 대통령이 정말 우리나라의 건국을 위하고 또 농지개혁을 하고 그다음에 우리나라의 자유민주주의, 시장경제 이런 등등을 확고하게 기틀을 만들어준 점에 있어서는 뭐 어느 역대 대통령보다도
정말 제가 말씀드렸죠. 좀 100점 만점에 95점 제가 드릴 정도란 말이죠. 2등인 박정희 대통령은 70에서 80밖에 안 됩니다. 예. 다른 사람들은 대부분 뭐 낙제죠. 예. 그 정도로 점수를 드리는데 왜 이승만 대통령에 대해서 제가 90에서 95점밖에 못 드리냐. 바로 이 2차 개헌의 이 실수 때문에 그렇습니다. 보면 여기서 이제 보면 이 4년의 1차 중임인데 부칙에다가 초대 대통령은 조용하지 않는다. 그랬어요. 이것도 뭐 그럴 수도 있어요. 또 초대 대통령이기 때문에 좀 더 이 집권을 해서 나라의 안정을 좀 만들어 주십사라고 볼 수도 있어요. 이것도 크게 문제가 안 될 수도 있습니다. 이 사람과 비교하면 문제가 돼요. 미국의 조지 워싱턴이 있는데 조지 워싱턴 미국 헌법은요. 대통령을 했다가 4년 하고 한 번만 더 한다. 그런 규정이 없었습니다. 근데 그 미국의 조지 워싱턴은요. 4년 하고 국민들이 여러와 같은 그 지지 때문에 성원 때문에 한 번 더 합니다. 8년 했어요. 8년 했는데 그 당시 미국은요. 1차에 한해서 중임할 수 있다는 조항이 없었거든요. 헌법에 금지조항이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조지 워싱턴은 그만뒀습니다. 그래서 이후에 모든 미국의 대통령들은요. 불문 헌법적으로 한 번 또는 두 번밖에 안 했습니다. 그거를 깬 사람이 FD 루즈벨트입니다. 이 사람은 4번 했습니다. 4번. 루즈벨트가 4회를 해요. 4회. 근데 이 사람은 4회에 4번째 당선되지만 몸이 안 좋아서 실제로는 대통령을 몇 번 했느냐? 3번 한 겁니다. 4번째 당선까지는 됐어요. 근데 왜 이것이 가능했느냐? 이때가 세계 2차 대전이 있었습니다. 2차 대전. 2차 대전을 이끌고 있었기 때문에 미국 사람들은 이 세계 대전 중에 대통령을 바꿀 수가 있겠느냐. 헌법에 명시적으로 금지 조항도 없었어요. 불문율로만 내려왔단 말이죠. 이럴 경우에 이건 위헌이 아니죠. 그래서 3번 하고 한 번도 당선됐는데 한 번도 당선됐지만 이 양반이 몸이 안 좋아서 그만둡니다. 그래서 그 당시 부통령이었던 트루만이 대통령직을 인계받는 것입니다. 그러면 요 이후에 전쟁이 끝난 다음에 미국은요 헌법을 고칩니다. 고쳐서 미국의 모든 대통령은 4년의 1차 중임이다. 그렇게 제한을 뒀습니다. 그러면 이승만 대통령과 조지 워싱턴을 비교해보면요. 이승만 대통령은 4년의 1차 중임이라고 돼 있는데 이거를 부칙을 고쳐가지고 초대 대통령에게는 적용하지 않는다. 이렇게 함으로써 집권 연장을 가능하게 했던 것이. 이 양반이 그때가 만 79세입니다. 우리가 이제 이승만 대통령이 참 보면 건강하셨는지 90세까지 사신단 말이죠. 여러분 대한민국 70년 전으로 돌아가 보면요. 남자의 이 생명이 90세까지 사셨으면 그건 초장수를 하신 거예요. 그죠? 근데 이 2차 개정을 할 때가 만 79세였습니다. 예. 54년도가 만 79세예요. 그럼 꽤 고령이죠. 고령인데 그래도 건강하셨던 것 같아요. 그러나 그 당시 이걸 이 초대 대통령에 대해서는 1차 중임의 제한을 적용하지 말자. 그래가지고 부칙에다 그 조항을 넣었습니다. 그 조지 워싱턴과 비교해 보면 많이 떨어지는 작품이에요. 좀 그런 생각에 이 대통령도 이 말년에 좀 실수한 그런 대목이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뭐 여기 대해서 좌파들이 이승만이가 예컨대 지금 권력력에 사로잡혀 있다라고 비판을 해도 우리는 할 말은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 성경에 보시면 의인은 없다 그랬죠. 하나도 없다 그랬으니까 우리가 또 말년에 그 실수한 사람들이 이 성경에도 많이 나옵니다. 그래서 이승만 대통령이 그 당시 이게 제가 그분의 마음에 들어가 보지 못했기 때문에 정말 얼마큼 제가 정확히 알고 하는지는 모르겠지만 그러나 외형적으로 나타난 헌법 현상을 보면 결코 지혜로운 방법은 아니었다 이 뜻입니다. 그런데 그래도 헌법을 고치려고 했기 때문에 이건 크게 질타할 내용은 아닙니다.
그랬는데 자 이것이 이제 포인트였는데요. 여러분 제가 여러분 책에서 공부했을 거예요. 4.4.5입견이라고 4.4.5입견. 이 2차 개정은요. 2차 개정은 소위 4.4.5입이라고 하는 개정입니다. 이게 문제입니다. 국회에서 의결을 했는데요. 203명의 제적이 203명 중에서 3분의 2 이상의 찬성을 얻어야 됐어요. 얻으려면요. 135점 소수점에서 333을 나가면 333 쫙. 203명 중에 3분의 2 이상의 찬성을 얻도록 되어 있거든요. 헌법에서. 3분의 2 이하요. 계산을 해보니까 135.33이 나와요. 그러면 135명과 하고 0.33명이 필요하잖아요. 이상이니까. 그러면 이게 몇 표가 필요합니까? 136표가 필요합니다. 사람을 자를 수가 없으니까. 근데 그 당시요. 이날 보면 135표 나온 겁니다. 한 표가 부족했어요. 재밌죠? 네. 135표가 나왔단 말이죠. 이랬을 경우에 당일날 국회에서 부결을 선포했습니다. 양심상 한 표가 부족한 거예요. 그래서 부결을 선포했는데 이틀 뒤에 어떤 이론을 도입했냐면 4.4.5입이란 말을 쓴 겁니다. 4.4.5입. 자, 135.33이 필요하기 때문에 이거 수학적으로 보면 이게 없어지잖아요. 4.4.5입 하면 135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135.666이다. 그러면 요 놈을 반올림하면 136이 되겠지만 135.33으로 쭉 나가니까 이거 4.4.5입 해버리면 버릴 수가 있다. 135표도 가능하다. 이렇게 해서 이틀 뒤에 국회에 모여가지고 이 헌법 개정을 통과된 것으로 합니다. 분명히 잘못된 것이죠. 예. 코미디 같은 일이 이제 발생했는데, 제가 볼 때는 이 대통령이 그 당시 79세였었는데 이 135.33에서 135표가 나왔기 때문에 당일날 부결됐는데 이거를 대통령에게 보고를 했는지 안 했는지, 아니면 그 밑에 있는 사람끼리 예컨대 지금 논의를 해가지고 논의를 해서 예컨대 지금 이게 만들어졌는지 저는 알지 못합니다. 그럼 하나의 계속 설로 지금 얘기가 된단 말이죠. 그러나 분명한 것은 203명 중에 3분의 2 찬성이라면 135.33이라면 136표가 나와야 통과된 게 맞아요. 그래서 그 당시 국회에서도 이게 부결이라고 선포했습니다. 이틀 뒤에 다시 이걸 가결로 선포합니다. 4.4.5입 이론에 의해서 이걸 가결됐다고 결정을 해버립니다. 이거는 우리 이승만 대통령 정부에서 이승만 대통령이 이 일을 직접 하지는 않았다고 좀 보여주는데, 여하튼 이승만 대통령이 대통령 시절에 이런 일이 벌어졌기 때문에 이것은 분명히 비판받아야 마땅한 사안입니다. 많은 우파 진영에 이승만 지지하는 분들은요, 이 문제를 얘기를 잘 안 해요. 얘기를 안 하는데 제가 볼 때는 그건 옳지 않습니다. 잘못된 것은 잘못이라고 우리가 얘기를 하고, 그 다음에 우리가 의의는 없다고 하는 걸 우리가 인정을 해야 되는데, 그 인위적으로 얘기를 안 한단 말이죠. 그거는 옳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그것도 우리가 일방적으로 보고 싶은 것만 보는 것이기 때문에 그러한 인식은 객관적이지 못하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2차 개정은요, 여러분은 여기에 4.4.5입 개정의 개헌이다, 이것만 알아두시고 절차상의 문제가 있었다. 왜 4.4.5입이었냐? 135.33인데 딱 135표가 나온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게 개헌의 절차상의 문제가 있었구나, 아쉽다, 이렇게 생각하시는데, 여러분 이제 사법시험이나 행정고시가 옛날에 있었을 때 2차 개정은요 시험에 잘 나옵니다. 왜냐하면 2차 개정은 그 절차상의 하자가 분명히 있었지만 헌법적으로 이게 시험 문제가 나올 게 꽤 많은 거예요. 뭐가 있었냐면
대한민국은 그 당시 2차 개헌 때요. 국민투표제도를 처음으로 도입해요. 시험에서 묻습니다. 다음 중 우리 헌정사에서 국민투표를 제일 먼저 도입한 개헌이 몇 차냐? 1차, 2차, 3차, 4차, 5차 이렇게 묻는단 말이죠. 2차입니다. 2차. 예. 이때 국민투표가 들어와요. 근데 세 번째는요. 요때 완전한 자유시장 경제로 돌았습니다. 제가 말씀드렸지만 건국헌법은요. 완전한 자유시장 경제가 아니었죠. 그때는 북한과 같은 중앙 집권적인 계획 경제는 아니라 하더라도 우리는 상당 부분 통제 경제의 태도를 취했습니다. 그런데 요 2차 개정 때는요. 대한민국이 완전한 자유시장 경제로 돌아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은 48년 헌법을 만든 이후에 한 6년이 지났단 말이죠. 지나다 보니까 우리가 좀 그동안에 미흡한 게 있었지만 통제 경제에서 완전한 우리가 자유시장 경제로 이걸 다 전환시키자. 그래서 지금의 자유시장 경제로 전환된 때가 바로 2차 개헌입니다. 그 헌법적으로 좀 가치가 크죠. 그죠? 예. 그 다음에는 이때 처음으로 국민 발안이 도입됩니다. 그러니까 모든 국민들은 이게 대통령이나 국회만이 헌법 개정안을 내는 게 아니라 일반 국민들도 헌법 개정안을 낼 수 있다라는 국민 발안을 이때 도입합니다. 그래서 저는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대한민국의 국민들에게 국민 발안을 했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을 드렸는데 이미 54년 헌법 개정 때는요. 국민들에게 의식 있는 국민들을 위해서 헌법 개정을 발의할 수 있다. 이런 좋은 내용을 다 담고 있는 것이. 그 다음에 국무총리를 처음으로 없애는데 이것도 제가 예전에 그 사법시험 위원을 많이 했을 때 또 행정고시 시험 출제할 때 이걸 제가 많이 냅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이제 이 국무총리는요. 대통령과 부통령이 있게 되면 국무총리는 이 부통령과 서로 대체 관계거든요. 국무총리는. 대통령 미국 보시면 대통령과 누구만 있어요? 이게 부통령만 있어요. 근데 우리나라는요. 현행은 부통령은 없고 대통령과 국무총리를 둡니다. 그런데 건국헌법 당시에는요. 대통령도 있고 부통령도 있고 국무총리도 뒀어요. 이게 이럴 때는 국무총리와 부통령은 상호 어떻습니까? 겹치죠. 그렇죠? 이게 그 돈 낭비란 말이죠. 딱 이 당시에 뭘 없앱니까? 2차 개헌 때 국무총리를 처음으로 없앱니다. 우리 헌정사에서 국무총리가 처음으로 이 배제가 된 때가 언제냐? 2차 개헌 때문에 2차 개헌. 그러니까 2차 개헌 전에는요. 부통령도 있었고 총리도 있었단 말이죠. 이 두 개가 겹친단 말이죠. 그래서 이게 모순을 제거하기 위해서 국무총리를 최초로 없앱니다. 이게 처음이에요. 처음. 이것도 시험에 아주 제가 단골로 나오죠. 학생들이 이제 잘 못 풀게 하려고 어떡합니까? 국무총리를 폐지되게 안 하고 대한민국 헌정사에서 국무총리가 없었던 때는 2차 개헌뿐이다. 이게 뿐이다, 만이다 이렇게 해버리면 학생들이 상당히 좀 이렇게 곤란을 이제 겪는단 말이죠. 그래서 이렇게 뭐 어렵게 낼 필요는 없는데 또 시험위원이 되면 이제 어떤 생각이냐면 내가 주관해서 낸 문제를 학생들이 많이 맞추면 좀 기분이 상하는 그런 것도 있습니다. 결코 뭐 바람직하지는 않지만 제가 이제 젊어서는 이 사법시험 내려가면 문제를 어렵게 냅니다. 예. 그냥 나이 들어서 시험위원회 가면요 문제를 쉽게 냅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제 자신의 경험이에요. 젊어서는 이 성격이 팔팔하기 때문에 아주 문제를 까다롭게 냅니다. 나이 들어서는요 문제를 쉽게 내요. 그런데 여러분 문제를 쉽게 내건 어렵게 내건 다 차이가 납니다. 학생들이 답안지를 보면. 따라서 문제를 쉽게 내도 변별력은 다 있습니다. 그런데 저 젊어서는 아주 까다롭게 내가지고 좀 뭐 권위를 세우려고 하는 게 교수도 있어요. 근데 나이가 들면 좀 부드럽게 문제를 내서 편안한 문제를 내고 얼마나 잘 쓰느냐 이걸 체크한단 말이죠. 그건 뭐 사람이 살다 보니까 그렇게 잠깐 바뀌게 됩니다. 성격도 바뀌게 되죠. 젊어서는 좀 팔팔하게 되고
나이 들면 좀 사람이 유하게 된단 말이죠. 뭐 그런 뭐 측면이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여러분께 하나 말씀드리면요. 2차 견해에 재밌는 게 하나 있어요. 이 당시는 이 대통령이 만약에 고리가 되면 대통령이 고리란 말은 자리에 없다는 거예요. 자리에 없다. 이 법률 용어로 쓰고 있습니다. 고리가 되면 부통령은 어떻게 하냐? 부통령은요. 대통령을 대행하느냐 아니면 대통령을 하느냐. 이 말은 좀 기네. 대행하느냐 아니면 그 직을 갖느냐. 다시 한번 이제 말씀드릴게요. 지금 우리나라는 이제 대통령하고 국무총리가 있거든요. 대통령이 고리가 되면 국무총리가 대통령의 권한을 대행합니다. 지난번에 우리 박근혜 대통령께서 어려움을 당하셨단 말이죠. 그래서 탄핵으로 인해서 대통령직에서 물러났어요. 고리가 됐어요. 그러면 60일 이내에 후임자를 뽑습니다. 나중에 뭐 공부를 하겠습니다. 그럴 때는 국무총리가 대통령 권한을 대행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여기서 대통령이 자리에 없어요. 그러면 같이 뽑힌 부통령이 대통령직을 대행만 하느냐 아니면 대통령이 되느냐 이게 차이가 있습니다. 현행 미국 헌법도 이제 대통령이 고리가 생기면 부통령이 대통령직을 이 대통령이 되는 사람이 되는 경우가 있고 대통령은 안 되고 권한 대행만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 하늘과 땅 차이가 되는 것이죠. 그렇죠? 그런데 어느 경우로 하더라도 이거는 일정 기간 즉 재직 기간만 합니다. 재임 기간. 대통령의 임기가 4년인데 4년 중에서 2년 남았다. 2년 남았으면 권한 대통령직은요. 남은 기간만 합니다. 남은 기간. 2년만 하는 거예요. 권한 대행이라고 하는 것은 그건 뭐 나라마다 정하기 나름이죠. 그러니까 권한 대행을 우리나라는 60일인데 또 어떤 나라는 뭐 3개월, 6개월 될 수도 있단 말이죠. 여러분께 말씀드리고 싶어서 뭔가 하면 대통령이 고리가 되면 부통령이 대통령을 대행하느냐 대통령이 되느냐 여기에 대해서 미국에서도 초창기에 다툼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미국은 이걸 갖다가 법률로 자세하게 정리를 해놨습니다. 그런데 지금 2차 기원은요. 이승만 대통령이 연세가 어떻게 되셨죠? 만 79세예요. 그 당시 자유당 정부는 이 헌법 개정안이 통과가 될 것이라고 봤습니다. 135.333 같이 4.4.5입을 해서 되는 게 아니라 분명히 통과가 될 거로 봤던 것이 그 개정을 추진한 측에서는요. 자 그러면 통과가 되면 대통령이 선거에 나가잖아요. 그럼 이승만 대통령의 연령이 79세지만 이 헌법이 통과될 때가 79세니까 대통령 선거할 때는 아마 80이 넘으셨을 거예요. 그러면 이 헌법 개정안을 추진하는 사람들은요. 어떤 생각을 하느냐. 그 당시에 80이면 고령 중에 고령입니다. 그렇겠죠? 그러면 애써 대통령이 됐는데 초대 대통령에 대해서는 4년의 1차 중임이라고 하는 제한을 받지 않을 것이다 라고 해서 부치까지 해서 고쳤는데 그것이 통과가 돼서 이승만 대통령이 다시 세 번째 대통령이 된다 하더라도 연령이 80이었기 때문에 임기 4년 중에 이분이 어떻습니까? 돌아가실 위험이 있단 말이죠. 그 뭐 대통령한테 말씀드리지 않았겠죠. 그러나 이걸 추진한 사람들은 이게 4년 동안에 대통령이 돌아가시면 어떻게 되느냐. 따라서 이 2차 기원 때는요. 어떤 거를 일단 명시를 했냐면 대통령이 고려가 되면 부통령은 대통령이 된다. 대통령의 권한 대행을 하고 다시 뽑는 게 아니라 대통령이 된다. 그래서 나머지 그 잔임 기간을 대통령직을
대통령을 수용한다라고 못을 박았어요. 그랬는데 참 재밌습니다, 여러분. 2차 개헌에 대해서는요. 근데 이때 선거를 했어요. 이게 이제 헌법이 통과됐잖아요. 그래서 이제 대통령 선거를 하는데 이때 이승만 대통령은 대통령에 당선됩니다. 네. 이승만 대통령은 제가 책에다 썼지만 나중에 말씀드리지만 하늘이 그냥 대통령을 하라고 하신 분이나 마찬가지예요. 왜냐하면 이 대통령 선거에서요 상대 야당 후보가 유세 중에 다 돌아가십니다. 신익희 씨도 돌아가시고 그 다음에 조병옥 씨도 암으로 돌아가셔요. 그래서 제가 어디다 책에 썼을 거예요. 우리 이승만 대통령은 책에 썼네. 하늘이 대통령으로 낸 사람이다 말이죠. 아니, 상대가 유세 중에 돌아가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당연히 될 수밖에 없죠. 예. 그랬는데 이승만 대통령이 됐어요. 됐는데 부통령도 그 당시에는 직선이었습니다. 정부통령, 대통령과 부통령을 국민이 다 직접 뽑았어요. 그랬는데 자신들이 생각한 이기붕이가 안 됐습니다. 이기붕이가 안 되고 장면이라고 한 사람이 됐습니다. 장면. 장면은 이승만 대통령과 그 정파를 달리합니다. 달리하는 사람이. 그러니까 지금으로 말하면 예컨대 윤석열이가 대통령이 됐는데 우리는 부통령이 없지만 부통령에는 예컨대 뭐 이재명 씨는 말 언급하기 싫고 뭐 이낙연이가 됐다. 에? 이런 꼴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대통령과 부통령이 정당을 달리하는 사람이 됐단 말이죠. 자신들은 누가 되길 원했어요? 이기붕이가 되길 원했는데 장면이가 됐죠. 장면이가. 그랬는데 여러분 헌법을 어떻게 고쳤죠? 대통령이 돌아가시게 되면 부통령이 대통령을 대행하는 게 아니라 대통령이 된다라고 2차 개정은 헌법에 명시를 했어요. 자, 그러면요. 이승만 대통령이 돌아가시면 어떻게 되면? 돌아가시면 자기네 이 정당과 이해를 달리하는 장면이라는 사람이 대통령이 되는 거예요. 자, 상당히 긴장 상태죠. 그렇죠? 헌법에다가 대통령이 고리가 되면 부통령이 대통령이 된다라고까지 명시를 했는데 선거 결과는 대통령은 뭐 이승만 대통령이 됐는데 부통령에는 자기들이 원했던 이기붕이가 된 게 아니라 장면씨가 됐습니다. 여러분 이기붕이라는 사람은 여러분이 한번 인터넷을 쳐보시면 참 이게 사악한 인물로 돼 있죠. 자유당 정권에서 이승만 대통령의 눈길을 막고 또 자기 아들을 근데 이승만 대통령에게 양자를 막 보내고 그러다가 이제 4.19가 터지면서 이제 본인들은 일가족이 다 이제 극단적 선택을 해서 생을 마감한 사람입니다. 그런데 지금 이렇게 이제 헌법을 만들었단 말이죠. 그랬는데 이기붕이가 안 되고 장면이 되는 거예요. 하다 보니까 그 당시에 그래도 이 자유당 정부에서는 이승만 대통령이 대통령이었기 때문에 아직도 권한이 막강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 사람들이요. 뭘 획책합니까? 이 사람들은 다음 선거에서는 반드시 이기자. 반드시 이기자. 예. 그러니까 이 당시에는 이승만 대통령이 이제 신익희 씨하고 해가지고 했는데 이 신익희 분이 돌아가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승만 대통령은 그냥 되는 거예요. 이기붕이가 안 됐어요. 장면씨가 됐어요. 다음 대통령 선거에서는 이승만 대통령이 또 조병옥이라는 사람이 중간에 암으로 돌아가세요. 또 되시는 거예요, 이게. 근데 요때 4년 동안에요. 이 사람들이 기도를 많이 했을 거예요. 이승만 대통령 첫째로 돌아가시지 말아야 된단 말이죠. 79세였었는데. 이때가 이제 84세, 5세가 됐을 거 아닙니까? 그죠? 그래가지고 이 다음 선거에서는 반드시 이기자. 그래가지고 그 다음 선거에서 이기붕이를 당선시킵니다. 이게 뭐냐? 그 유명한 3.15 부정선거예요. 3.15 부정선거. 자, 그럼 여러분 정리를 해봐요. 어떻게 하느냐? 2차 개헌 때 지금 이런 내용들은 여러분 책에 잘 안 나오는 것들인데 2차 개헌 때
부통령이 대통령 고리 시에 대통령이 된다라고 했는데 그 선거에서는 신익희 씨가 돌아가는 바람에 이승만 대통령은 무혈 입성이 된 것이고 무혈이 아니라 손쉽게 되셨죠. 그런데 부통령에는 자기 당파에 있는 이기붕이가 돼야 되는데 이기붕이가 안 됐어요. 그래서 반대당인 민주당에서 장면회가 된 거란 말이죠.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요, 이기붕 그 일파에서는 4년간을 다시 노력합니다. 뭐 권토 중래라 그럴까요? 이제 농담으로. 그래가지고 다음에는 우리가 절대로 뺏기지 말자. 그래서 이승만 대통령은 다시 조병우 씨가 돌아가시는 바람에 4번 됐죠, 4번. 그렇죠? 그 다음에 요때는 이기붕이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당시 자유당이요, 엄청난 부정선거를 합니다. 그래서 뭐 피아노 선거다, 올빼미 선거다. 피아노 선거가 뭔가면요, 여러분 이제 근데 투표용지가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만약에 이제 부통령에서 이제 이기붕이를 안 찍었어요. 안 찍었으면 어떻습니까? 무효표 만들려고 피아노 치듯이 다 찍는 거예요. 이렇게 손으로 이렇게 딱. 그러니까 이 여러 군데가 찍혀 있으니까 그건 뭡니까? 무효표를 만든 겁니다. 그래서 뭐 피아노 선거다, 올빼미 선거다, 뭐 여러 가지 그냥 우리 선거 역사에서 가장 나쁜 부정선거를 그 당시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누가 됐습니까? 드디어 이기붕이가 되는 거예요. 그러자마자 어떻습니까? 3.15 부정선거 이후에 바로 한 달 안 돼서 드러난 게 뭡니까? 바로 4.19 혁명이 발생하는 것입니다. 4.19 혁명이. 그래서 그 당시에 4.19 혁명에서 그 시민들은 뭐 학생, 또 교수 이런들에게 뭐 발포를 명령한 최인규라고는 당시에 내무장관은요, 사형에 처해졌습니다. 또 이승만 대통령은 하야하셨습니다. 그다음에 이기붕 일파는 다 자결했습니다. 예. 그렇게 된 것인데, 이건 우리가 다음 시간에 제가 3차 개정을 이어서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정리하고자 하는 것은 2차 개헌은 우리 이승만 대통령의 어떻게 보면 정치 이 역정에서 하나의 5점으로 기록될 만한 그러한 헌법 개정입니다. 그러나 하여튼 이 내용을 보시면 여러 가지 재미있는 내용들이 많이 있단 말이죠. 따라서 여러분이 이때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우리 이승만 대통령이 85세였어요. 대통령 되셨을 때가. 그러면 이승만 대통령 제가 편을 드는 게 아니라 그 당시 85세의 고령이셨는데 이런 3.15 부정선거에 대해서 내막을 잘 아셨을까? 저는 잘 몰랐다고 믿고 있는데, 다만 그렇다 하더라도 법적으로 대통령이 그 문제에 대해서 책임을 면제가 된다라고는 하기는 어렵겠죠. 이것 때문에 좌파들에 의해서 이승만 대통령이 공격을 많이 받습니다. 그러나 여러분들이 이해하실 때는 그 당시가 이승만 대통령이 85세셨다. 상당히 지금도 남성들은 평균이 80을 보통 평균이 80으로 나온단 말이죠. 70년 전에 85세다. 이건 상당히 고령 중에 고령이 되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여튼 이것은 이 대통령의 큰 오점이지만, 그러나 이것도 우리가 그대로 정확히 알고 있을 필요가 있다. 또 알아야 된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이제 3.15 부정선거가 되는데, 이때 또 다음 시간에 말씀드리겠지만 이제 이승만 대통령이 하야하세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하와이로 이제 떠나시게 되는데, 가장 마음 아픈 것은 하와이에서 임종을 맞이하셨죠. 다시 대한민국으로 돌아오지 못하시고 임종으로 하와이에서 임종을 당하셨는데, 하여튼 우리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또 대통령을 존경하는 한 사람으로서 당연히 마음 아픈 일이 아닐 수가 없다. 그 다음에 한국으로 돌아오셔서 장례를 다시 한번 이제 치러 드리게 됐는데, 하여튼 이 점은 우리가 역사적으로 그 공과 이 과를 정확하게 알아야 될 내용이다. 이렇게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자, 그럼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 다음 시간에 이어서 3차 개정, 즉 3.15 부정선거와 4.19 혁명 이어서 제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마치겠습니다.